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습지는 14페이지고요. 교과서는 70쪽에서 74페이지까지 펴시고 이제 마지막 수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해서 여기는 또 어떻게 조선이 대응을 하였을까, 조선의 외교질서, 국제질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6번 양반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신분제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갈 거예요. 기말고사 범위로. 그 다음에 여기 상품화폐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즉 조선 후기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중간고사의 마지막 범위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단원 이름 보면 양난 이후에 조선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래서 수치제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부터 상공업, 광업 이렇게 경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난 이후의 경제 변동의 방향, 이렇게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양난 이후, 즉 조선 후기라고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변동의 방향, 그러면 변동을 하려면 원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원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조선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원래요, 농업을 진흥하고 한편으로 상공업을 통제하는 방향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본억말, 본업, 원래 해야 되는 일, 본업, 농업을 얘기합니다. 농업에 힘쓸 무자예요. 힘쓰고 억누른다는 거예요. 억제하다. 말업, 끝에 해야 될 일, 상공업을 억제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 외란 이후 조선 후기로 가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외란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고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우리가 전쟁터였잖아요, 이 조선이. 그렇다 보니까 농촌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후 복구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게 되는데, 자, 정부 차원에서는 수치체제, 즉 세금제도를 개혁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런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피지배층, 이 직접적으로 이제 무언가 힘듦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없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먹고 살려면 뭐 어쩌겠어. 상공업 활동, 상업 활동, 아니면 뭐 만드는 활동,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민간의 상공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니면 자기들이 무언가를 생산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끝내는 자급자족적인 경제가 아니라 이제 상공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에서 교환도 일어나고, 이런 자급자족적 경제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교환 경제들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초반부터 하고 있었던 상공업 통제 정책들도 약화될 수밖에 없죠. 워낙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요, 이러한, 예를 들면 수치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농업 생산력은 어떻게 증대했는지, 상공업 활동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내려볼 거는 수치체제의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 먼저 알고 갈게요. 자, 세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공납, 두 번째는 공납,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개로 보시면 되고, 자, 조세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토지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 각 지역의 토산물,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들 있잖아, 특산품들, 이런 토산물들을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하고, 역은 노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군역이 있고 요역이라고 있어요. 군역은 말 그대로 병역, 군대와 관련된 역이고요. 요역은
뭐 나라에서 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끌려가는 걸 요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조세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납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군역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역이라고 하는 거, 일을 시키는 거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무너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체제가 어떻게 조선 후기에 개편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조세, 토지세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조세, 토지세. 기존을 비워놨어요. 원래는 뭐냐면 되게 복잡해요. 원래는 세종 시기에 쓰지는 마세요. 쓰지 말라 그래도 쓰는 애들 꼭 있더라고.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딱히 빠져 있습니다.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합니다. 세종 시기에. 이 공법이 뭐냐면 크게 전분 육등법, 쓰진 않을게요. 전분 육등법.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6등급으로. 연분 구등법. 그 해를, 뭐 2000년이면 2000년, 2020년이면 2020년. 그 해를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눌 때의 기준은 그 토지가 비옥하냐, 척박하냐예요. 제일 좋은 토지부터 제일 안 좋은 토지까지.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 그리고 연분 구등법은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 또 제일 풍년일 때부터 제일 흉년일 때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엮어가지고 매년 세금의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합리화하려고 한 거겠지. 근데 들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공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에서 제일 낮은 세율, 최저세율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게 사실상 뭐 원래 관행적으로 우리 계속 최저세율 하고 있었으니까 하면서 최저세율이 쭉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 와서 그 변화는 그 최저세율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 법제화시키는 겁니다.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방금 설명한 부분, 이 앞부분 있잖아.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날려버리셔도 돼요. 이해가 되면 뭐 전체적인 흐름상으로서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날려버려도 좋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어떤 제도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목적은 이거예요. 징수과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도 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뭘 시행을 하냐? 정, 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합니다. 영원히 정한다 이 뜻이에요. 영원히 정한다. 이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영원히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정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풍융, 이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제끼고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두를 징수합니다. 6두라고 하면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말, 돼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 그 부피 단위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건데요. 그런 거예요.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 한 결당 쌀 4에서 6두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세죠. 그러면 이게 토지세가 최저세율을 그대로 법으로 만든 거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세금 감면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토지가 없는 농민들, 대부분 힘든 농민들, 내 토지 제대로 가지고 있는 농민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토지가 없는 농민들, 특히 소작농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내 토지가 없는데 원래 토지세 안 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큰 개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간에 나는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앞으로 오늘 수업에서 계속 나올 단어라서요. 이 토지 1결, 이게 딱 보니까 면적 단위 같은데, 면적. 그럼 이 결이 뭐냐?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결부법이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조선이나 고려에서 쓰고 있던 면적 단위를요. 특히 이 토지 세금의 단위로 쓸 때 면적 단위를 결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부법의 핵심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 1제곱미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의 1제곱미터랑 미국의 1제곱미터랑 크기가 달라요? 똑같죠? 이건 절대 면적이에요. 절대 면적. 그런데 결부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결은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결은 100짐의, 짐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짐이에요. 사람이 울머질 수 있는 정도의 짐을 한 짐이라고 하면 그 양을 100짐의 곡식이 생산되는 면적인데요. 자, 봐봐. 비옥한 토지, 굉장히 알토란 땅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 100짐이 생산되는데 토지 면적이 조금만 필요할 수도 있죠. 이해돼요? 근데 어떤 척박한 토지가 있어. 막 돌덩이밖에 없는 땅이야. 그럼 이 땅에서는 이 100짐의 곡식을 생산하려면 이만큼의 토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이 상대 면적, 그리고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는 이게 한결이야. 이만한 면적이. 이 땅, 이 비옥한 땅에서는 이게 한결이에요. 1결이에요.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고 이 1결이든 세금량은 여기서 내는 세금량과 여기서 내는 세금량은 같습니다. 절대 면적은 다를지언정.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화시키려고 한 거죠. 여기는 토지가 넓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생산량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 많이 걷으면 불합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는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생산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결부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면적 단위다라고 하는 거, 그냥 토막 상식처럼, 상식계의 영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기는 한데 그냥 알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앞으로 쭉 몇 번 나오니까요. 자, 다음은 공납제도의 변경입니다. 공납제도의 변경. 자, 이게 뭐냐면요. 이 공납제도의 변경, 즉 대동법의 시행, 조금 이따 쓸 건데 이 대동법의 시행이 진짜로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효과였어요. 다른 세금보다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대동법은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각 가호마다, 즉 집집마다 토산물을 직접 징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야 되는 토산물, 특산물이 귤이야. 그러면 내가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건 뭘 내는 거예요? 귤 살 돈? 아니죠. 뭘 내는 거예요? 귤을 직접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귤을 얼만큼 내야 되는지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조선 중반을 넘어가면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자, 원래는 관청이 있고요. 그냥 한번 도식화를 시켜볼게요. 관청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백성이 관청에다가 예를 들면 나 그냥 귤이라고 할게요. 귤을 갖다 내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이건 이야기만 들어보시면 돼요. 이 방납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방납, 뭐예요? 막을 방자고요. 납부하는 걸 막는다는 소리예요. 납부하는 걸 막아요. 누가 납부하는 걸 막을까? 백성이 관청에다가 납부하는 걸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방납업자랑 관청이랑 짜요. 뇌물도 좀 먹이고 해가지고, 우리 좀 같이 좀 합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둘이 짜 있는 상태야. 짠 상태야. 그래서 방납업자가 먼저 관청에다가 뭘 내? 귤을 내요. 귤을 내요. 그러면 백성이 관청에다가 귤을 갖다 내려고 가면 안 받아요. 이거 귤이 상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이 방납업자가 백성한테 갑니다. 야, 내가 미리 냈어, 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귤이 그 당시 가격이 한 개당 1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올해 귤 좀 힘들더라고. 갖다 내느라고. 그러니까 방납업자가 백성한테 귤 개당 200원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방납업자랑 관청이랑 짜요. 그러니까 귤을 갖다 내고 백성이 관청한테 내는 건 안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돈을 더 불려가지고 받고, 그럼 여기서 일부는 또 관청에다 뇌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납이라고 해요. 이 구조를.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걸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토산물을 직접 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봐봐. 원래 공납을 그냥 돈으로 내게 하면 이상하잖아. 방납업자가 10원을 먼저 내고 백성한테 20원, 누가 그런 짓을 그대로 냅두겠어. 이걸 토산물을 내기 때문에 이런 올려쳐 받고 이런 것들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있어 왔어요. 이거 공납 너무 사람들,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이다. 이거 어떻게 내자? 쌀로 내게 하자.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 쌀은 거의 화폐니까 화폐로 내게 하자 이거죠. 거기에다가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빈부격차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그러니까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빈부격차가 반영이 안 되고 토산물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생기고 있어요.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쌀로 징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논의가 되고 하다가 결국 시행이 된 법이 대동법입니다. 여러분 대동법 어디서 봤죠? 봤어야 돼요. 어디서?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시기에 전후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동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달라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본다고 대동법을 시행을 합니다. 대동법을 이제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또 결이 나오잖아.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토지 결수, 즉 토지 면적에 따라서죠. 쉽게 얘기하면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삼배, 무명, 동전 사실상 뭘로 내게 해주는 거예요. 쌀뿐만 아니라 이거 옷감, 동전 나중에 화폐가 사용되면 즉 돈으로 내라 이거죠. 쌀, 돈 이렇게 내라 이거예요. 토지에 따라, 토지 면적에 따라 쌀,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징수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첫 번째, 토지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내가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공납 내야 돼, 안 내야 돼? 나 토지 없어. 내야 돼요. 왜? 기준이 뭐니까? 집집마다니까. 근데 나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토지가 없어요. 내, 안 내? 안 내요. 기준이 토지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번째, 이제 토산물로 안 내도 돼요. 쌀로 내는 거야. 돈으로 내는 거라고. 이제는 박납의 폐단이라는 게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효과가 한 번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봐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내다가 토지 면적 단위로 내니까 누가 반대할까? 토지가 많은 사람이 반대하겠죠. 양반 지주들, 이 지주층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한편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죠. 이게 엄청난 큰 효과였어요. 사실 대동법은. 그 당시에 지금 좀 이따 배우길래 균역법까지 해가지고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수치체제 개편이 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세금이었거든. 자, 그래서 양반 지주층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요, 1608년에 처음 시행이 되거든요. 광해군 시기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돼요.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 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주층들의 1708년, 즉 딱 100년 걸립니다. 숙종 시기에 전국의 확대가 완료가 돼요. 양반 지주층들의 반대가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생각을 끊으면 안 돼요.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자, 원래는 내가 규를 받아요. 그쵸? 내가 정부야. 그러면 규를 받지, 백성들한테. 근데 이제는 뭘 받아? 대동법 시행 이후에? 돈을 받죠. 쌀을 받지. 그럼 나 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귤을. 이 받은 쌀이나 돈을 가지고 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죠. 근데 내가 정부잖아. 국가잖아, 국가. 국가 입장에서 귤 한두 개 삽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구입을 하겠죠. 이제 이 받은 쌀과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매를 대신 해줄 사람들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구매를 대신 해주는 상인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공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인.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돈과 쌀을 백성들에게 걷는 거예요. 대동법을 통해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공인에게 줍니다. 그럼 공인이 어떻게 해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공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이 활동을 합니다. 공인이 이제 활동을 해요. 즉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물건을 많이 산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의 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생산해야지. 만들어야지. 그리고 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그럼 그 물건들을 사는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공인들의 활동으로 상품의 필요량,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농민들은 뭐 하는 거야? 대동세. 대동법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여기 귤이 나는다면 귤을 팔아야 돼. 왜? 귤을 팔아서 이거 내야지. 이제 귤 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은 토산품을 시장에다가 판매하고 공인들은 그걸 또 막 사고 뭐가 발달하겠어요?
교환, 거래,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적어 봅시다. 그래서 자, 구조를 다시 한번 조금 이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학습지에 그림 있죠. 그래서 이 농민들은 팔고 공인들은 사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매우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대동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동법 그림입니다. 좀 크게 확대를 해놔봤어요. 자, 원래는 농민이 국가에다가 집집마다 가호, 집을 기준으로 집집마다 토산물을 직접 내는 거였죠. 근데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농민은 국가에다가 뭘 기준으로? 토지 기준으로 쌀, 삼배, 무명, 동전을 내는 거예요. 쌀과 돈을 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이걸 받는 거야, 이걸 받는 거야. 이걸 받는 거죠. 그럼 국가가 이걸 받았어. 그럼 뭐가 필요해? 이제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걷어서 누구에게? 공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공가라고 불러요. 그걸 공가. 공인에게 공가로 이 받은 돈을 줘요. 돈을 줘요. 그러면 공인은 뭘?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국가에다가 갖다 줘야겠죠. 그걸 관수품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국가에다 갖다 주겠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동법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이해하는 복습, 오늘 수업 끝나고 꼭 복습하세요. 자, 마지막 군역입니다. 군역 수치체제의 변동인데요. 자, 군역은 원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가 군역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16세기 이후로 이제 군역을 하는 대신에 그걸 세금으로, 옷감으로 내는 걸 군포라고 해요. 그래서 군포로 납부한,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군포로 납부하는 경우들이 증가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임진왜란 전후로 하면서 직업군인들이 늘어나게 돼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직업군인, 즉 월급 받는 직업군인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직접 병사로 군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세금, 군포로 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외란 이후에 군포로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군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군포로 납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근데 군포로 납부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방마다 막 수령들마다 막 다르게 걷고 막 군청마다 다르게 걷고 막 이러니까 불법 징수가 성행하고 농민들의 군역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군포 부담이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옷감을 막 이만큼 걷고 막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이만큼 걷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군포로 납부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무슨 법을 실시를 하냐면, 자, 좀 빼서 쓰겠습니다. 영조시기예요. 영조시기에 균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를? 군역을. 그래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요 전에 영조 전쯤 해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군포가 지역마다 너무 다르게 막 엄청 많이 내게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군포를 한번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년에 옷감 단위입니다. 필은 옷감 단위예요. 그래서 1년에 2필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2필 진짜 많거든요. 이 옷감 2필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경제력이 많이 들어요. 1년에 2필 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축소시켜 준 겁니다. 그게 이제 균역법이에요. 근데 봐봐. 1년에 2필이었다가 1필로 된 거면 백성들 입장에서 편하죠. 반을 줄여준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어떻게 된 거야?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세금이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 균역법 실시에 따라서 이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봐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반토막 난 이 부분을 어디선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균역법에 따라서 이제 군포 수입 충당 방법 한번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두 개는 대체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균역법에 따라서 줄어들었잖아 세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거두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를 더 내게 해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린 그거를 결작이라고 부릅니다. 결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럼 이 지주들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봐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토지 2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어보. 토지 2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균역법 상에서 돈을 얼마 내야 돼, 총? 뭐? 일단 옷감 한 필 플러스 2결이니까 1결당 2두라며 쌀 4두까지. 옷감 한 필에 쌀 4두까지 내는 거죠. 한 필에 4두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내게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부 상류층, 당시 이제 막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군역에서 막 돈 내고 군역에서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군역에서 빠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도 군역에 집어 넣어야 좀 세수가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 상류층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의 칭호를 주고 대신에 군포 한 필씩 징수하는 겁니다. 이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몇 가지 또 혜택들까지 있습니다. 그 혜택들까지 주면서 사실 이 사람들에게 요거 내는 거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안 하려고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주고 요 내라 이거야. 군포 한 필씩. 그래서 선무군관포 그리고 결작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균역법에서 줄어든 군포 수입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수치체제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에. 자, 영정법부터 시작을 해서 조세에서는 영정법, 그리고 공납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개혁인 대동법, 그리고 군역에서는 균역법, 이렇게 세 가지 수치체제의 변동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밑에 보면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라고 나오죠. 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 후기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농업 생산력의 증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 1번부터 한번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전쟁 직후에, 전쟁 이후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지금 토지가 황폐화되어 있고 조선이라고 하는, 즉 한반도 자체가 전쟁터였잖아요. 그래서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양난 이후에 농경지가 황폐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황폐화된 농경직 복구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개간을 장려하게 돼요. 그래서 황폐화된 황무지야. 그럼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개간을 하면 거기에다가 한동안 세금을 면제해준 이런 면세 혜택을 주면서 개간을 장려하면서 점차 농경지 면적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그리고 이 조선 후기의 경제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잡으라 그러면 무조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농사에 있어서요. 뭐가 더 중요하냐? 바로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모내기가 확대되는 게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내기가 뭐예요? 모내기가 뭐야?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죠. 뭐 나도 서울 토박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모내기 하면은, 자, 모판이 있잖아? 모판이 있어요. 모판, 여기다가 뭐를 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자랄 때까지 키워. 그럼 여기에 잡초들 생기겠지. 그럼 잡초들도 막 여기서 이미 이 모판에 있을 때 잡초부터 싹 뽑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모판을 실제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 이 모를 여기다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걸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내기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모내기법, 벼를 모내기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이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엄청 필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내기법을 시행을 하면 잡초도 미리 제거할 수 있고 노동력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하는데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봄에 가뭄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물이
물이 부족해.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 중에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사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모내기를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왜? 1년 농사 한 번에 말아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점차 조선 후기로 가면서 수리시설들, 이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시설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모내기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매기가 뭐야? 잡초 제거하는 거죠. 이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논에다가 그냥 갖다가 바로 벽실을 뿌린다고 쳐봐요. 그럼 그 넓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잡초 다 뽑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모판에다가 미리 심어서 잡초를 미리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논에 갖다 심었을 때 매우 좀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쉽게 김매기, 잡초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노동력이 감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력이. 거기에다가 수확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훨씬 더, 여기서 예를 들어 얘들아, 이 잡초가 보기 싫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잡초를 미리미리 제거하면 이 벼에 영양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만큼 벽시에 결실이 많이 열리게 되는 거고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백성들에게 매우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벼와 보리의 이모작. 좀 뭐야? 한 땅에서 벼도 기를 수 있고 뭐도 기를 수 있다? 보리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지?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농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농사를 좀 배웠지만, 자 보세요. 이모작이 뭔지 보겠습니다. 저기 이 두산 백과사전에 좋은 그림이 있길래 가지고 와봤어요. 봐봐. 모판을 만들어요. 4월에. 대체적으로 봐봐. 4월에 모판을 만들어요. 그럼 모판을 나중에 5월에 옮겨 심는 거야. 모내기를 하는 거야. 그럼 모내기를 해요. 그럼 길러. 그럼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럼 싹 추수를 하면 논이 어떻게 돼? 싹 비죠. 그럼 거기다 뭐 심는 거야? 보리를 심죠. 그럼 보리는 추운 데서도 잘 자라거든. 그래서 가을에 보리를 이제 심어가지고 점차 자라가지고 요때 보리를 싹 거둡니다. 근데 이미 4월에 모판을 만들고 있죠. 이러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자, 봐봐. 이 모판을 안 만들어. 그리고 직접 뿌린다고 쳐봐요. 요쯤에. 직접 뿌린다고 쳐봐요. 이쯤에 심어야겠지, 그러면. 직접 뿌리면. 보리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정도가 겹치잖아. 이모작이 불가능하죠. 근데 모판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까지는 논이 비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비어 있는 논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심고, 여기까지 보리를 추수하고, 추수한 다음에 이 물을 가득 댄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딴 데서 기르고 있는 거니까. 이 모내기로 보리까지 기를 수 있는 이 이모작이 가능해지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모내기 다시 한번 쓰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모작도 가능하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노동력도 감소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같은 면적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 일손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은 늘어나는 거죠.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유행을 하게 되냐면 당시에 조선 후기에 광작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다고 해요. 넓을 광자, 경작하다 작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경작하는 거예요.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토지를 계속 사들이고 하면서 또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또 토지를 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작이 유행하면서 농민층이 분화합니다. 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토지를 더 넓게 사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소작농으로 조금씩이라도 벌어 먹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제 소작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 지역에 그냥 땅을 사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사람 써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농사도 못 짓죠. 토지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어디로 갈까?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금을 받고. 어디서 일을 하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농민층이 분화합니다. 농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되고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원래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 아예 토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죠. 토지에서 소작농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영세 상인으로 상공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분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내기의 확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농업이 발달하는 가운데에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합니다. 상업적 농업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의 목적이 먹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업, 갖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왜? 점차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상공업이라던가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에 필요한 물품들은 밖에서 사오는 거죠. 그럼 밖에서 사와? 그럼 사오려면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 팔려면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죠. 그러니까 상업적 농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에다 물품을 갖다 대려면. 그래서 상품 작물들, 인삼, 면화, 담배, 채소들, 특히 이 채소들 같은 경우에 도시에서는 다른 일들을 하고 이 도시 근처에 있는 곳에서 채소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에다 갖다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재배가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쌀도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쌀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쌀의 상품화라는 게 뭐야? 쌀을 팔기 위해서 쌀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쌀의 상품화가 진행이 되면서 쌀의 가치도 높아지고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어요. 조금씩 조선 후기에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농업들의 변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사회 변화가 생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농업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수공업의 발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 봐봐. 다 비슷비슷해요. 봐봐. 도시 인구가 증가합니다. 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농업도 거기다 쌀도 갖다 팔기 위해서 쌀도 상품화가 진행이 되고 상품 작물들도 여기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상품 작물들도 재배하고 이런 모습 방금 봤었죠. 도시 인구가 증가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 그럼 그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써야 되는 물건이 늘어나죠. 그럼 더 많이 만들어야죠. 그럼 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전처럼 국가에서 이전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전에는 어떻게 관영수공업이라고 해서 장인들 있죠. 대장장이나 이런 장인들을 관청에다 소속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게 일종의 역이었어요. 요역 일 시키는 거 있잖아. 그런 역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물품이 감당이 안 될 뿐더러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팔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관영수공업이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돼요. 쇠퇴하게 되죠. 물품 감당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조선 후기로 이렇게 물건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어디로? 민영. 일반 민간인들이 만드는 걸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발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는데 아주 가속화를 시킨 법이 뭐냐면 제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국가에서 이만큼을 사야 돼요. 누가? 공인이. 그럼 이만큼을 사야 되면 이만큼을 누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공업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영 수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그걸 차츰 인정을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세금 내라. 그러니까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대신에 세금 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국가 입장에서 이득인 거죠. 여기서 세금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많이 운영되고 있었던 방식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공업품을.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대제 수공업. 한번 써보세요. 선대제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이 뭐냐면 먼저 대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뭐야? 자, 봐봐. 상인이 있어요. 나 돈이 많아. 그래서 이제 수공업품을 좀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겠어.
그럼 나 돈은 있어요. 원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공업자를 싹 불러. 수공업자 싹 불러서 자, 내가 이제 돈이랑 원료랑 먼저 대줄 테니까 나중에 만든 거 나한테 다 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보세요. 상인이 자금이랑 원료를 선주문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요, 수공업자. 그럼 수공업자가 만든 물품을 상인한테 갖다 주죠. 그럼 상인은 이 제품을 갖다 팔면서 이제 이득을 얻는 거죠. 이득을 얻는 거죠. 수공업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 자금으로 어느 정도 이윤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봐봐. 뭐 지금도 하는 방식이잖아, 사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자금 먼저 주면 만들고. 근데 봐봐. 이거 보면 이 수공업자들이 어떤 독립된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상 이 상인들의 돈과 원료로 굴러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업자본이 수공업자들, 이 상인들이 수공업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무슨 구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들이 돈을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이 수공업자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근데 이제 점차 조선 후기 18세기 말로 더 넘어가게 되면 이 독립수공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야? 이 선대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제품 만들어서 내가 갖다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말까지 쓸 필요 없는데 이 독립수공업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이런 구조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수공업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건 만드는 거죠. 물건 만들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재료는 어디서 나와요? 광업이 활성화됩니다.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원료로서 광산물, 예를 들면 진짜 봐봐. 농기구만 만들려고 그래도 농기구에 나무도 들어가고, 손잡이 나무, 그러면 그 앞에 쇠도 필요하고, 그럼 철은 어디서 나요? 철광이 필요하죠. 그런 원료인 광산물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광업도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은이 필요하면 은광, 금이 필요하면 금광, 철이 필요하면 철광, 이런 광산업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광산업이 훨씬 더 증폭되는,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 한번 보세요. 자, 민간에 초반에 조선 초기와 중반 정도까지는요, 일반인들이 광산 개발을 금지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국가에서 아까 역 중에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요 요역으로 국가에서 광산을 개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요역 체계가 제대로 안 굴러가게 돼요. 그러면 광산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국가에서 이제 돈도 필요하게 되고, 그럼 세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17세기 이후에 광산 개발, 민간에서 광산 개발 허용하게 해요. 왜? 실질적으로 이게 힘드니까, 운영도 힘들고 세금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광산 개발을 하러 떠나게 되는 거죠. 광산 개발이 촉진되겠죠. 왜? 세금은 내게 하지만 광산 개발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광산 개발로 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 후기가 되면 청나라와의 무역량이 매우 늘어나거든요, 또. 근데 청나라에서 쓰고 있는 화폐가 뭐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돈이 뭐예요? 달러죠, 달러. 근데 이 당시에 딱 동아시아 국제질서라고 일단 본다면 이 당시에 청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용 화폐로 거의 쓰이는 게 은이거든. 실버, 은. 거기다 청나라는 세금도 은으로 내요. 청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은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청나라와의 결제 수단이에요. 지금의 달러 같은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결제 수단인 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 필요하다고 달러 찍어내봐. 위조지폐죠. 미국에서 찍어내야 되잖아, 화폐는. 근데 당시에 은을 사용을 하면 은 자체는 우리가 은광으로 캐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광 개발이 굉장히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광산 개발이 촉진되고, 또 수공업의 원료로서 광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에다가 그 중에서도 또 은광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산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요 제도가, 이러한 형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펜을 쓸까? 자, 보겠습니다. 자, 물주. 이름부터 나오죠? 물주. 상인이에요.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이 자본을 조달을 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써봅시다. 덕대. 덕대. 보여요? 덕대. 덕대. 이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써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CEO예요. 이 사람은 진짜 경영을 위주로 하는 거야. 광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덕대는 물주로부터 자본, 돈을 받아가지고 채굴업자인 혈주, 그다음에 그 광산에서 일을 해줄 노동자들을 그 돈으로 고용합니다.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 광산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서 이득을 남기고 뭐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이득을 남긴 거 일도 물주에게 이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주에게 이득도 나눠주고 하는 이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게 덕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덕대가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서 이들을 고용해서 이득을 남기고 경영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이죠. 이런 분업.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은 돈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득만 얻으면 돼. 이 사람 경영하는 거고 이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업,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협업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자, 자본, 누가? 물주가, 경영, 덕대가, 노동, 혈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된 좀 근대적인 생산 양식들이 조금씩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은 거지. 어디서 돈 냄새 안 나? 어디? 광산. 왜? 광산 채굴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광산이 돈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라? 광산으로 가라. 광산 채굴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이 상업 자본들, 돈이 광산 개발로 들어오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자본을 주면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줄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덕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언가 연결되어가는 느낌들이 들죠. 전체적으로 끊겨 있는 게 없습니다. 끊겨 있는 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자, 배경을 한번 보죠. 배경은 거의 다 유사해요. 자, 봐봐. 자, 양난을 이전, 조선 전기, 양난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 보면 처음에는 중농 정책을 내세워서 상업을 통제한다. 무본 억말이란 얘기 했습니다. 상업을 통제했었고 그리고 시전상인 같은 국가에서 허락한 상인들이라고 했죠. 시전상인 같은 일부 특권을 받은 상인들에게만 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봐봐,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도 수공업도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산력이 늘어나고 남는 게 생기면 갖다 팔고 싶고 인구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국가에서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걸 그냥 막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점차 통제는 약화되고 상품화폐 경제는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특히나 뭐 이 당시에 사실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요즘 같은 어떤 소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짓말이겠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상업 자본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돈을 벌기 좋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겠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이 공인들. 이건 국가로부터 공가를 받는 상인들이잖아요. 공인들 상인이에요. 상인. 관직이 아닙니다. 상인이에요. 자, 사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사로운 상인들 이런 사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인들 한번 볼게요. 자, 공인은 대동법 실시를 계기로 해서 이제 관수품,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조달하면서 상공업 발달에 기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공가를 줘. 그럼 물건을 사. 그럼 이 가운데에서 공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면 공인이 내가 자선 활동가예요?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잖아. 공인도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공인들도 엄청나게 또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자본을 모아가지고 또 상업활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인들,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자, 사상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전상인. 국가로 허락받은 상인이죠. 공인은 국가에서 허락받은 상인이죠. 사상은 그 반대말인 거예요. 국가에서 허락받은 상인이 아니라 자기가 사사롭게 그냥 사적인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경쟁을 했겠죠, 처음에. 경쟁을 했겠지. 그리고 점차 상권을 확대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상들은 처음에 좀 많이 억압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위를.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자, 이런 구조예요. 자, 시전 상인들이 있고 정부가 있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정부는 시전 상인에게 특권을 주고 시전 상인은 정부에게 뭐 예를 들면 세금이나 어떤 국가에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특권을 주는데 이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거예요. 정부가 시전 상인들에게 줬던 특권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뭐냐면 난전권이라는 거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 같은 허락을 받은 상인이 아니라 난전 뭐예요? 막 여기저기 나온 그런 상인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전 상인들에게 이 금난전권을 주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금난전권 써봅시다. 금난전권. 자, 판매를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난전. 그 난전이 뭐야? 판매를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이런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 시전 상인이 우리 가게 앞에서 막 난전들이 있어. 그러면 막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패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자기의 권한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엄청나게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시전 상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지. 이런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이거를 정부가 이거를 시전 상인들이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이 너무 막히는 것 같다 싶으니까요. 정부가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면 자, 금난전권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난전들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돼요?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요걸 통해서.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진 거죠. 물론 이 유기전을 제외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시전 상인들 중에 가장 핫한 6가지 물건을 파는 곳이 유기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시전 중에 전매특권, 우리가 이 물건은 우리만 팔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전매특권, 구격부담의 의무가 큰 6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시전. 다 떠나서 시전 상인들 중에 가장 핫한 물품 6가지를 파는 곳이 유기전입니다. 이 유기전에는 금난전권을 그대로 두는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 나머지 다 하니까 사실상 금난전권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금난전권을 폐지를 하면서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모습들. 이러면서 또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사상들은 주요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물품을 대량 거래합니다. 예를 들면 이 경강 상인들. 서울에 있는 강이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막 배 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건을 오고 막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상인들이었거든요. 이 경강 상인들. 주로 쌀 엄청나게 많이. 그다음에 송상, 이 개성에 있는 상인들이에요. 개성이 옛날에 이름이 송악이었잖아. 그래서 송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인삼막이라고. 또 개성 고려 인삼 하면 그러니까 인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독점하면서 굉장히 특정 물품을 대량 거래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물건을 독점하는 도매는 뭐예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파는 거죠. 물건을 독점하고 도매하는 상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잘 보이는 색깔로 좀 쓰겠습니다. 도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도고 같은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전에 있는 이전에 조선 전기나 이럴 때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정도로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유통경제의 활성화 부분이에요. 자,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성, 서울의 시전 숫자가 증가합니다. 시전 숫자가요. 시전의 수도 증가를 하고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시전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상업행위도 시전도 넓어져요. 점점 공간적으로도 넓어지겠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상업행위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은 여러분 5일장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시장, 장시, 지방 장시들도 이제 5일마다 열리는 장시들이 활성화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역적인 유통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봐봐. 여기에 5일장이에요. 여기도 5일장이에요. 옛날에 유통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여기에 각자 물건이 그냥 팔리고 있다 그 정도였는데, 자, 이런 사람들, 이런 5일장들이 이제 유통망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이를 잇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여기서 물건을 사서 여기다 갖다 팔기도 하고, 여기서 물건을 사서 여기다 갖다 팔기도 하고, 뭐 여기 또 5일장이 있으면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량이 많아지니까요. 거기에다가 상설시장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5일장엔 시장이 며칠에 한 번? 5일에 한 번 열린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5일, 뒷자가 5자로 끝나네. 근데 상설시장은 시장이 항상 열려 있다는 얘기죠. 얘들아, 시장이 5일마다 열린 이유가 뭘까요? 물품 수요가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품 수요가? 월요일이에요. 화, 수, 목, 금. 예를 들어 시장이 5 정도의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시장에 어떤 이윤이 남는다고 쳐봅시다. 이득이. 자, 월요일에 1만큼 필요해요. 이날 시장 열리면은 손해죠. 이만큼 필요해졌어. 근데 2잖아. 그래도 손해죠. 1 필요해졌어. 3. 그래도 손해죠. 1 필요했어. 4. 그래도 손해죠. 이제 5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 한 번씩 팔리는 거야. 이만큼. 사람들이 별로 그만큼 시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왜? 당시엔 자급자족적이었으니까.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생산하고 내가 만들어서 쓰는데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만 사는 거니까 5일장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근데 점차 수요량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야만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서 이날도 5, 이날도 5, 이날은 6, 이날은 7, 이날은 5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시장이 항상 필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상설시장이 등장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물품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물건을 사 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상설시장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 그래서 바닷길, 강길을 이용해서 대규모 거래가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도 트럭보다는 배를 가지고 배로 이동하는 게 물품이 엄청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대규모 거래는 물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길 중간중간에 있는 중요한 포구들, 항구들, 이런 포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포구가 있어요. 근데 이 포구가 막 이렇게 육지 도로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야. 교통이 되게 좋아요. 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장을 아니면 상업 행위를 하게 되면 육지로 오는 사람도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여기서 다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상업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포구 상업들. 그래서 상품 유통의 거점 역할들. 그럼 물건을 이만큼 실어와서 배 타고 또 가져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팔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제 국내 상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대외무역을 한번 볼게요. 대외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그래서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개시라고 하고요. 여기는 사적인 무역입니다. 국가에서는 허락을 안 했어요. 밀무역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것도 시장인데 뒤에서 한다라고 해서 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시, 후시무역. 지도에서 개시무역이면 이거 공무역이구나. 후시무역이면 이거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밀무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통경제가 엄청나게 활달하게 커지고 있으니 당연히 화폐가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전에 그렇게 시도했었으나 항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던 화폐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무슨 화폐? 상평통보가 유통이 됩니다.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고 점차 이렇게 화폐가 점차 늘어나게 되니까 화폐 사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세, 세금도 돈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쌀이 아니라 세금도. 그러니까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대동법에서 쌀, 무명, 삼배, 그 다음에 동전으로 낸다. 이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면 대동세도 대동법에 따른 세금도 상평통보로 낼 수 있게 된 거죠. 점차 이렇게 조세, 급납파, 지대는 어떤 소장농이 이 땅을 빌려 쓰는 대가를 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대도 돈으로 내게 하고. 그리고 신용화폐들 있잖아. 신용화폐들. 지금으로 따지면 수표 같은 것들. 그래서 신용화폐들도 어음이나 환 같은 이런 신용화폐도 출현하게 되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상평통보를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화폐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또 어디 가면은 교환되고 막 이런 신용화폐도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상업항의와 관련된 지도 한 번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엄청 흐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 보세요. 여기에 의주 지역의 만상, 이 만주 지역과 상업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만상이라고 해요. 이거 평양에는 유상, 아까 개성, 송상 얘기했었죠? 인삼 이런 거. 자, 경강상인, 한성에 특히 한강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강상인도 있고, 한성에는 국가가 허락한 시장인 시전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동래에 내상.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일본과 주로 무역을 하는 곳. 여기는 주로 청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는 곳.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볼게요. 자, 게시. 여기 게시. 공무역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근처에 또 후시들도 있어. 근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이제 근처에다가 또 시장을 파가지고 밀무역, 후시무역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경제 파트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화폐경제, 특히 경제, 세금제도나 경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한번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언제든지 꼭 하세요. 카톡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너무 부끄러우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누군지만 알면은 내가 연락을 하던가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없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간고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언제든지 시험 보기 전까지 질문 있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